네, 안녕하세요. 신규지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바쁘신데, 주말인데도 저희 인터뷰에 이렇게 응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요. 자, 오늘 또 뭐 서울 정치판이 뜨겁습니다. 뭐, 김경률 그 지금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 백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주 여전히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네, 지금 보면 그 김경률 씨가 조금 거칠게 발언을 해가지고 뭐 조중동이나 이런 기성 언론에서도 굉장히 이 얘기를 많이 언급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네. 솔직히 말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수 정치인들도 그렇고 이 진영 내에서 뭔가 이렇게 회피한다고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예. 일단은 뭐 이 이슈가 굉장히 크게 퍼지면서 이거를 어쨌든 일단락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대응을 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조율하고 가는 게 뭐 피할 수 없는 일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이런 어떤 이슈를 대할 때 이제 뭐 노코멘트 한다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미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그렇죠. 장관,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풀어야 될 문제는 그러면 어떤 메시지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데 저는 만약에 이게 보수 지금 뭐 정통적으로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도 그렇고 새롭게 한동훈 비대위로 이렇게 유입된 뭐 전향하신 분들이라던가 뭐 정치 저관여층이었던 여성 수도권 중도층이랄까 이렇게 좀 스펙트럼이 지금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네.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이게 분열되고 막 이렇게 그 총선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쳐가지고 이게 단합하지 못하고 리더십이 없는 것처럼 비춰지면 정말 폭망을 하는 건데 예. 다행한 것은 지금 이 시기에 어쨌든 이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잘 봉합하고 잘 조율하고 이렇게 가면은 아 지금 우리가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의견을 하나로 몰아서 서로가 조금 의견이 다르더라도 이렇게 합의를 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대응하고 똘똘 뭉쳐서 한 목소리로 나가자. 이 모습이 비춰지면은 오히려 더 예.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어떤 새로운 피가 수혈은 됐지만은 지금 음, 보수 정치권의 문제가 그 대선 때 보여줬던 문제를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뭐냐면 대선 네. 때도 기존의 정치 세력, 그러니까 기존의 그 보수 정치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이 윤석열 체제라는 이런 새로운 인물과 이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저항하는 그런 모습들이 네. 있으면서 사실은 그 이준석의 분탕, 이준석 전 대표의 분탕 같은 것도 그런 것에서 원인이 있거든요. 왜냐면 네. 어, 그 사람들이 뭐 이준석을 되게 좋아하고 이준석을 띄워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기존에 정치하시던 분들이 가지는 뭐 검찰 정권에 대한 뭐 반감이라던가 그리고 내가 이 당에 오래 있었는데 왜 갑자기 새로운 신인이 음, 음, 와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연습생 생활 10년 해도 배지를 못 달았는데 왜 갑자기 음, 나타난 그것도 저쪽 진영에서 나타난 사람이 음. 연습생이 와가지고 갑자기 센터하고 데뷔를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질투심 그리고 상대적 예. 박탈감 그런 음, 것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 이준석 씨가 그런 걸 이용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예. 대선 때 비교하면은 그런 정서들이 아직도 남아있긴 하지만은 더 나은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여전히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의 정치 기득권이나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비토당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높게 안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음, 지금은 저쪽에서 마타도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 악마화하는 것도 있는데다가 이 보수 내에서도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트집을 음, 잡아가지고 지지를 안 음. 보내는 분들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뭐 극단적인 예. 성향을 가진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그렇게 음, 뭐 정치 기득권화 되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음, 정치 오래 하셨던 분들이라던가. 근데 지금은 음. 어쨌든 이준석이라는 분탕 세력이 나가 있는 상황이라서 저번하고는 조금 다르고 또 지금은 어쨌든 한동훈이라는 전략 자산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어느 정도 신뢰 관계라던가 이제 경험적인 것이 검증된 사람이 지금 당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를 푸는 난이도가 예전 이준석이 대선 때 뭐 세 번 가출했을 때에 비하면은 쉽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하. 예. 이미 또 이제 이미 지금 이런 막 김경률 씨가 나와서 얘기를 하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마디 하고 또 용산에서는 또 이런 메시지를 내고
또 윤재옥 원내대표도 다 한마디씩 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네. 정도 이제 이 지지층들이 제일 중요한 건 음. 우리 보수 지지층들이잖아요. 지지층들이 음. 공감하고 서로 이제 이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어 할 만한 그런 레인지는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일단은 그렇게 보시는구나. 예.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제 이 소리 저 소리 나오면은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떠들다 보면은 대충 이제 중간지대 있잖아요. 예. 중간지대에서 이렇게 합의를 보자라는 게 여론 형성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거 자체가 가이드가 되는 건데 일단 저는 대응하는 메시지는 나와야 된다. 근데 음. 이거는 음.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특검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건 절대 말이 안 된다. 그거는 이제 김경률 회계사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특검법의 문제하고, 그러니까 그 음. 도이치모터스 그 사건으로 인한 특검법은 악법이고 독소 조항이 있고 정쟁용인데 이 명품백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수 지지층들이 굉장히 실망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네. 좌파 목사를 만났느냐. 그리고 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여사가 무슨 뭐 저기 불법을 했고 뭐 이게 이것 때문에 뭐 엄청난 뭐 법적인 문제가 있다 그게 아니라 약간 감정적인 문제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지층들이 가지고 있는 실망감에 대해서 좀 어루만져주는 그거에 대한 언급을 해서 이 마음을 풀어달라 이거거든요. 지지층들이 요구하는 거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 문제 이슈의 성격상 그러니까 어떤 좀 이제 우리가 보수층 지지층들이 약간 그 최순실 사건이라든지 박근혜 정권의 그 탄핵 사태 몰락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사과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트라우마를 가지신 분들도 많으신데 일단 저는 그게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왜냐면 이거는 이미 이거는 그 뭐 특검이나 이런 거를로 갈 거는 아니다라는 게 어쨌든 간에 대체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보수층이 가지고 있는 음. 그렇지만 그 저는 이제 그 영상을 보진 않았는데 제가 느끼기엔 그렇거든요. 그냥 그 원래부터 저쪽 사람들 말고 제 주변에 이제 찐 보수분들 있잖아요. 오히려 정통 보수분들이 더 약간 마음 상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실 뭐 사실 뭐 저나 아니면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그 왜 저 김건희 여사가 그런 좌파 목사를 만나가지고 그런 부적절한 얘기를 했느냐. 물론 그게 사담이고 뭐 이렇게 합정이고 불법적인 몰카지만 일단 그게 사람이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러니까 사람이 뭐 나라님이 없으면 어디서든지 뭐 욕도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던 게 약간 어디 가서 내가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되게 잘해줬는데 어디 가서 이렇게 우연히 들은 거예요. 자기 험담한 거를 며느리가. 그럼 예. 기분이 예. 상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겠다 이해는 되지만서도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 심정적인 거, 그러니까 법적으로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지나가겠다 이런 거보다는 저는 약간 대통령실에서 선제적으로 좀 메시지를 클리어하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일단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이 불법적인 것과 이 함정 이런 몰카에 대한 그런 사실관계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김건희 여사께서 그거 받으시고 뜯어도 보지도 않고 다 이렇게 절차대로 보관했다고 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당한 모습 있잖아요.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저들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는 거고 지지층은. 그렇지만 지지층들이 좀 실망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허술하게 사람을 믿어가지고 그런 게 유출이 됐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법적인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어떤 좀 이 능력적인 문제잖아요. 왜 저런 사람을 걸러내지 못하고 실수를 해가지고 많은 지지하던 사람들한테 실망을 안겼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뭐 유감을 좀 표명하셨으면 좋겠다. 송구하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투 트랙으로 메시지가 전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 어떻게 그걸 코렉티브 액션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재발 방지. 그래서 그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 특별감찰관이나 뭐 제2부속실이나 좀 더 신경을 쓰겠다.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뭐 저는 그런 정도의 패키지로 나오면은 메시지가 나오면 이제 지지층들은 우리가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우리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리더가.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리더 입장에서는 이런 고충이 있겠구나. 우리는 되게 사람을 믿고 또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속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막 악랄하게 다 짜가지고 무슨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팔면서 접근하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게 음, 잘못이 어느 쪽에 있냐, 얼마나 잘못을 했냐, 법적인 문제가 있냐, 그런 걸 떠나서 그 어떤 이슈를 대할 때는 이게 감정적으로 또 소구하는 부분도 되게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솔직함과 당당함, 그리고 앞으로의 그 실수에 대한 인정과 재발 방지 이런 네 가지 정도 요소가 들어가면 그거를 사실은 또 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셔야 될 게 지금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되면서 정치에 관심이 없다가 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 김경규 씨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예전에 혁신이나 이런 거에 할 때는 참가를 안 하겠다 했는데 이번에 비대위에 조인하고 이런 것도 그 한동훈 장관 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좀 전향하신 분들이나 정통 지지층이 아니었는데도 이렇게 중간쯤에 있다가 이게 한 장관한테 기대를 걸고 이쪽으로 와볼까? 내지는 이제 관심을 갖게 된 분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전에는 이 문제를 되게 묻고 가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이 당이 되게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대응한다. 그리고 이 문제를 빨리 가름맞이를 하고 우리가 단합된 모습을 보이자. 그러면 오히려 이 변화를 보여줄 수 있고 중도층한테 그리고 이쪽에서는 어쨌든 그런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서로 끈끈한 어떤 정서적 유대감 같은 것도 보여줄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전화위복으로 해서 이거를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되게 크게 인정했던 부분이 대선 때도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분노도 차셨겠지만 어쨌든 승리를 위해서 그렇게 품었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 이준석 같은 그런 식의 뭐라고 할까요? 정말 이렇게 패륜적인 정치를 하는, 그런 그 당대표도 어쨌든 선거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전략적으로 품으셨던 분인데,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새로 왔는데, 그 당에서 이런 것들의 요구가 있는데 지지층에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못할 게 무엇인가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이 사건 자체가 그렇게 또 막 뭐 탄핵이나 뭐 이런 특검을 운운할 만한 그런 사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경률 씨가 얘기하는 것도 말은 되게 거칠게 하지만은 무슨 뭐 이거 아니면 탄핵당한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지금 감정 상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지도자가 그것을 이해하고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이 조직을 추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꾸 회피하고 숨는 모습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된 이상은 빨리 수습하고 가야지 또 총력을 다해서 저쪽을 공격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저는 그 메시지를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약간 이제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가 받아서 그 함정 수사라던가, 아니 함정 수사가 아니라 함정으로 취재를 하고 막 이렇게 몰카를 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제가 마리 앙뚜아네트 이거를 김경유 씨가 굉장히 잘못 인용을 하셨는데 제 책을 읽어보셨어도 아시겠지만 마리 앙뚜아네트는 정치적 희생이었어요, 완전히. 네. 그러니까 그 순진하던 그런 공주였는데 그, 어? 그 마리 앙뚜아네트는 이제 저기 뭐야 그 합스부르크 그 가톨릭 본산에서 이렇게 정략 결혼식으로 프랑스 왕가 시집을 왔는데 그 프랑스의 되게 화려한 귀족 문화에 이렇게 적응해야 된다고 주변에서 추켜 세워가지고 그런 거지. 원래 그 합스부르크 왕가는 되게 유럽 왕가 중에서도 굉장히 검소한 왕가거든요. 되게 검소하고 교육을 가정교육 엄하게 받는 게 거기 그건데 하도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 프랑스의 그 되게 화려하고 퇴폐적인 향락적인 그런 귀족 문화에 적응을 못한다고 놀림받고 막 이렇게 무시당하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막 부추겨 놓고서는 나중에는 또 정치 희생양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유부터가 되게 잘못됐고 근데 다행히 그 김경률 씨가 어디 나중에 인터뷰에서는 자기가 그거는 뭐 심했다라고 했나? 뭐 사과를 했다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사실 이런 게 당의 역독성을 가져오고 또 언론에 관심을 가져오기 때문에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나쁘다고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선 때도 돌아가 보면 그런 막 갈등이 막 있다가 이렇게 반전이 있으니까 굉장히 더 몰입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별거 아닌 사건이고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인데 굉장히 정치적 효과는 더 커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부간의 갈등인데 장관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 잘 해결했어. 막 그 고부 간의 갈등을 잘 해결했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게 애초부터 막 엄청난 심각한 상황도 아니고 뭐 이혼하고 말고 할 사안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사소한 감정 다툼이었는데 그거를 중간에서 잘 조율해가지고 더 뭐 끈끈해졌다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제 그런 식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면은 더 나은 거죠. 특히 지금 상황에서 차라리 이런 게 터진 게 나은 거죠. 차라리 막 공천 다 끝나고 막 이렇게 딱 달려가야 될 때 이런 걸로 막 다 뭐 분란이 나는 것보다는 지금 빨리 이거에 대해서 잘 조율하고 털고 넘어가면서 우리가 저쪽에 그 문제, 가짜뉴스 퍼뜨리고 특히 김건희 여사를 그렇게 혐오하고 정말 그게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집중해서 가자 이런 식으로 가면 좋겠어요. 뭐 아주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제가 이제 이 앞쪽에서 말씀을 드리면 뭐 대동소이한 부분도 있고 조금 이제 의견에서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저하고 아니 뭐 당연히 의견이 좀 다른 부분도 당연히 있죠. 근데 이제 뭐냐면 이게 본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뭐 탄핵감이라든가 무슨 대단한 이슈도 아닌데 저는 이렇게 큰 눈덩이를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저는 김경률 이렇게 봐요. 왜 그러냐? 김경률이가 비대위원이 된 지 지금 며칠이나 됐냐고요. 들어오자마자 비대위원이 겨우 한다는 얘기가 예? 김건희 여사 백 들이 올려갖고 노이즈 마케팅을 해버린 거예요. 여보세요? 아까 확인 버튼 지금 됐나요? 갑자기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온 걸로 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아까 그거하고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네. 새로 방송이 되는 거예요? 지금 녹화는 계속 되고 있어요. 아, 녹화는 계속 되고 있는데 잠깐 내가 나갔다 들어오면 그래. 네, 아마 네. 내가 위에 확인을 안 눌러서 그랬나 보네, 아까요. 그러면 지금 확인 네? 눌렀더니 지금 연결이 됐거든요. 그, 이상하다. 그러면 아까 거는 녹음이 된 거가 맞아요? 네네. 잠깐 그럼 아, 지금 그럼, 끊고 다시 할까요? 아니, 그럼 내가 확인해보고. 결론을 일단 내보고서 끊지 네네, 뭐. 네, 네. 예, 예. 자, 왜냐면 이거 중간에 제가 잘라버리면 되니까 합쳐서 네네. 보내시면. 그래 예, 주시면 좋아요. 예, 예, 예. 예.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예, 다시 네.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게 그렇게 큰 어마어마한 이슈는 아니었는데 어마어마한 이슈를 만든 것은 바로 김경률 비대위원의 노이즈 마케팅이었다. 예, 본인이 의도했던 안 했던 간에 매일같이 이거를 갖다가 사과하라. 둘 또는 혼자 이렇게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조선일보 인터뷰를 보면 내가 시간을 주겠다. 좀 기다리겠다.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낼 때까지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파리 저이 프랑스에서 이 앙투아네트 얘기한 거, 요것은 내가 과했다. 이건 인정했어요. 저도 이제 처음부터 그걸 굉장히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지 간에,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프레임을 걸어갖고 공격해 오는데,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은 장본인 이제 김종률이에요. 예, 그래서 시기적으로 볼 때 비대위원이 됐는데 얼마나 할 얘기가 많냐고요. 겨우 김종률이 가서 한다는 얘기가 지금 불난집에 부채질을 놓고 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내가 기다리겠다. 이것도 굉장히 불경스러운 얘기다. 아니, 지가 뭔데 일개 비대위원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다를 때까지 나는 좀 기다려볼래. 이게 싸가지가 없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그래서 이준석이 싸가지 없다는데 저는 김경길도 싸가지 없고 그리고 논지에서는 벗어났지만은 저 머리 지금 깔끔하잖아요. 방송이 나오면 깔끔하잖아요. 깔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비대위원 정도가 됐으면 지가 좌파 어디 노동계 저 투쟁할 때하고 좌파들 지저분하게 하고 달 때하고 달리 비대위원 됐으면 넥타이 메고 안 내고가 중요한 아니라 머리 하나는 반듯하게 다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염색 이런 건 관계없어. 지 취향이니까. 머리도 지저분하게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 그 머리로 회의 참석하는 매너 기본 저는 보수의 시작은 품격, 점잖은 것부터 시작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외향 쪽에서도 비대위원 자세가 안 돼 있고 내면적으로 이 김건희 여사 백을 들고 나온 것도 기본이 안 돼 있는 인간이다. 저는 아주 비판을 세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미 이제 불이 났잖아요. 그래서 불을 끄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질문 제기한 거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잡아달라.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어제 그제인가요? 입장문이 나왔어요. 익명으로 나온 거죠.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거는 뭘까? 기획된 함정이었었다. 그리고 아버님 선친과의 인연을 빙자해 갖고 달려왔는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응해 준 것이죠.
요것이 이제 음모에 빠져갖고 이제 김건희 여사 넘어간 것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저 이 물건은 이 관련 절차에 따라서 이제 저 전부 다 이 개인 소유가 아니니까 이제 그 국가기관에 이제 넘어간 거죠. 이렇게 넘어갔다.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그런 이미 나왔잖아요. 구속실 또는 저 뭡니까 이 감찰관 이런 걸로 이제 대응해 나간다. 그래서 저도 기본이 뭐냐면 지금 이제 기자회견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걸 가지고 저도 지금 안에서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 생각은 이게 뭐 아니 대통령 행사 저 대선 기간 중에 도 이보다 더 민감한 이슈들도 많이 나왔는데 아 이거 뭐 그 뭐 파우치백인데 명품 뺐더니 파우치 하나 받은 건데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어쨌든 대통령으로서 이건 죄송하다. 예.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잘 해 나가겠다. 국민 여러분들 예, 용서해 주십시오. 딱 요 한마디 하면 저는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이제 진정성 있게 그걸 다 하고 했는데 민주당이나 좌파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거기서 말꼬리를 잡아갖고 계속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 더군다나 총선 앞두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아니 뭐 무서워서 뭐 못 땄습니까? 문제는 이제 중도층이잖아요. 중도층 네. 부당층 그 정도로 팩트를 왜곡하는 게 아니니까 팩트를 바탕으로 해서 아니 사과 재발 방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사과 재발 방지 책임자 처벌이잖아요. 이 책임자는 바로 몰카 함정인데 원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아니 대통령까지 나와서 저 용서를 해달라 죄송합니다 했으니까 지금 그거는 중앙지검에서 지금 수사를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철저히 수사해서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해서 넘어가자 이게 저의 지론입니다. 저는. 지금 대표님 하신 말씀 100% 동감하고요. 예. 네. 거기서 뭐 제가 이견이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아유, 근데 다행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은 선거잖아요. 선거는 네, 전쟁이잖아요. 당위를 따지는 게 그렇죠. 아니라. 그래서 저는 지금은 우리가 아젠다를 주력할 게 음, 김경률 비대위원장이나 뭐 이런 사람, 아, 비대위원이나 이런 네, 사람의 뭐 댐댐이나 그 사람의 뭐 세평이나 이제 그거를 네, 지금 할 시간이나 여력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렇죠. 지금 이 네, 상황에서를 전략적으로 빨리 이기기 위한 프레임을 짜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일단 그래서 저는 티키타카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역할 분담. 그래서 저는 음, 대표님 말씀처럼 지금 대통령실에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음, 불법이었고 어떤 식으로 뭐 김경률 그분의 말이 뭐가 틀리고 뭐가 맞았고 뭐가 지금 저 지지층들이 뭐가 화가 났는지 그거에 대해서 뭐 유감 표명하시고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거를 좀 리더의 입으로 해주셔야지 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네, 다음에 몫은 그러면 다음에 공은 이제 한 비대위원장이 받아서 그 민주당의 공세에 다 총력해서 완전히 그 음, 공세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그러니까 예, 뭐냐면 예, 그래 내가 잘못한 건 잘못했는데 니들은 내가 혼내줄 거야라는 그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구도가 돼서 티키타카가 되고 역할 분담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합의를 전체적으로 이뤄가지고 우리 이제 화도 풀렸고 이제 확 우리 절대 우리는 쟤네들의 그런 억지 공세 넘어가지 않아. 이렇게 단결하는 모습을 보이면 될 것이고 저는 만약에 김경유 씨 같은 분들도 정치 효과가 저는 그래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분의 처신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되게 많은데 예. 우리 보수 진영은 대선 때도 어쨌든 이준석 같은 사람을 잘 활용해서 선거를 이겼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예, 제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하면 사실은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다. 그리고 네네, 김경유 씨도 보면은 왜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은 이제 정통적인 보수의 입장이나 보수의 이념이나 이런 거에 대해 충실하신 분들은 이제 그분의 개인 성향이나 그런 거에 주력을 하시겠지만은 사실 이제 그분이 마포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마포에 있는 그 인구층이 그 수도권에서도 거기 굉장히 젊은 층들이 많고요. 또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싸가지 없다라고 보기보다는 되게 뭐야 자유롭고 막 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잘 하고 뭐 소신 있다라고 생각하는 층이 더 많아요. 그래갖고 음, 거기 인구 구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거에 맞춰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감정적인 이입을 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김경률 씨한테. 그러니까 예전에 음, 그러니까 저는 김경률 씨의 그 정치적인 효과가 뭐냐면 예전에 뭐 김종인 씨 같은 사람이 해줬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음, 그때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나 옛날 문재인 같은 사람도 김종인을 막 데려오는 게 왜냐면 김종인 같은 사람은 이제 무당파들한테 뭔가 감정이입할 요소를 주는 거예요. 정치 혐오가 많고 자기가 음, 주류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아, 김경률 행동이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김경률한테 이입돼가지고 아, 이 기존에 정치하던 사람들이 나는 싫은데 막 이렇게 할 만하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대리만족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김경률 씨를 무슨 그분을 뭐 전략 공천을 해가지고 영남이나 강남에 꽂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김경률 씨가 되게 험지에 나가서 이렇게 투사의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그 투사의 중도층이나 무당층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우리한테 되게 좋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 좋은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결과값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네. 김경률 씨가 거기 가서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득? 뭐 이런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따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정치공학이나 이 전략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이 위기를 이렇게 만들므로써 또 위기를 기회로 할 수 있는 그 음, 낙폭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 그게 나쁘지 않다. 사실 뭐 주식에서도 돈을 얻으려면 주식이 떨어져서 샀을 때 저점에 샀을 때 다시 고점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변동성이 없으면 무난하게 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변동성을 일단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저는 김경률 씨의 그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변동성이나 위기를 어떻게 이제 봉합해서 리더십을 딱 보여주고 또 이쪽하고 저쪽하고 조율이 돼서 여기서 이렇게 메시지를 내면 또 이쪽에서 치고 나가고 이런 식의 티키타카가 보여져야지만 이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자, 오늘 말씀 고맙고요. 뭐, 또 더 토론을 하자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데, 시간이 워낙 바쁘신 분이니까, 요 방송은 요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요 다음에는 이준석이가 오늘 이제 신당 완전히 이제 그 대표로 선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신당을 비롯한 제3지대, 요런 얘기를 조금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네, 그러면 이걸로 방송을 마치고 정말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